일반 페인트가 아닙니다. 에코로 세상을. 확 발라버릴 곰팡이, 발라버릴 냄새, 발라버릴 속상 물질. 발라버릴. 아니, 환자가 누워있는데 페인트칠을 하면 어떡해요? 걱정 마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순수 무기질 성분 MCM 에코로 세상을 일으키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특허받은 친환경 무기질 코팅제 에코로 세상을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세요. 이 뭐야 이게? 보남칠 이노큐. 오! 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잠 안 오고 스트레스 있을 때 먹으면 이게 지금 제주 황칠나무가 이거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저기 했던 제주 파나텍 어마어마합니다. 제주 보남칠.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제주 본황칠 이노큐. 인터넷 최저가 87,000원이 아닌 은하계 최저가 59,900원에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83회 시간입니다. 최근 며칠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호 여사가 정권 교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 워딩은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 측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참 논란이 됐죠. 이호 여사가 별말 안 했다. 이호 여사 아들 김홍걸 교수가 나오죠. 네. 나와서 별말 한 거 없다고.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라더라. 네. 그랬더니 또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20분 동안 듣고만 계셨겠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듣고만 그랬어요. 계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 예방하고 나서 조중동이 전면적으로 기사를 썼어요. 보면은 이거는 꼭 녹취록 공개되기 전에. 전이죠. 예. 그러니까 예방한 다음 날 꼭 정권 교체 꼭이라고 이호 여사가 안철수를 지지했다고. 동화도 모과차를 대접하면 무려 17분간 독대했다고. 접견 시간은 3배. 그러면서 언론중앙은 이 여사가 차를 내어라고 했지만 이 여사 측 관계자는 만류에 차도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박대받았다는 거죠. MBC도 물론 보도했습니다. 이호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KBS도 비공개 단독. 동화도 보면 다른 대접을 했다. 동교된 게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1등은 역시 조선. 보세요. 이호 여사, 안철수 환대, 비공개 면담까지. 표정 비교. 하는 짓 좀 보세요. 조선 1등이에요. 이걸 어떡할까 그럼. 같은 날 이호 여사 이 표정을 어떡할 거야 그럼. 그리고 이 표정을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제 KBS 같은 데서도 이호 여사의 워딩으로 신당의 정권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많은 기대가 있다 라고 말했다고.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조중동뿐만 아니라 지상파에서 다 보도했다고요. 왜 조중동과 종편이 안철수 신당, 야당이 신당을 만드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폭적으로 환호해 줍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2라운드가 생기죠. 이 월간중앙에서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정권교체도 미랄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런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저희 비서관들과 나오잖아. 무엇을 결정할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호 여사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것처럼 뭐 이런 것도 보세요. 이 여사라고 처음에 이게 치기에 빠졌어요. 이 여사 해놓고 사모님 덕담 한마디. 이호 여사가 누구한테 사모님을 말하는 거야? 안철수 사모님이야? 이게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했죠. 그 기사 내에도 보면 그 내용을 이 여사 측의 한 비서관은 이라고 자기들 기사 내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녹취록은 여사라고 했다고. 나 이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과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다 보도된 다음이에요. 비서 중 한 사람, 배석했던 사람이 몰래 녹취를 했고, 몰래 녹취도 결례인데, 그거를 배포했고, 그 사람의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 녹취를 했다는 것, 그것도 개인에 대한 결례일 수도 있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3자가 녹음을 하는 행위도 불법 소지가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오늘 내놓은 해명을 보면 몰랐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논란의 첫 출발은 안철수 의원 본인 입에서 나온 겁니다. 으로 만드는 정당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꼭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을 지탱하는 힘의 실체를 스스로 모르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정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줬대요. 나중에 진짜로 재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이런 히스토리가 쌓이면 회복할 수가 없는 지점이 옵니다. 어느 지점에.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전 국민으로부터 호남을 분리하는 작전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명백하잖아 대단히. 그리고 여기 당하면 계속해서 정권교체 같은 건 없는 거죠 실제. 어떻게 합니까? 갈라져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녹취록이 저쪽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녹취록을 보면 자신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정무적인 감각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건 새작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며. 네. 네. 나름 그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분이 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오늘은 사과를 했습니다. 보시면 안철수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이렇게 다음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떴어요. 네이버의 안철수 관련 기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박주선 국민의당 합류, 야권의 신당 세력 통합 속도전. 네이버의 다음에 차에 여기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네이버 찾아보세요. 메인에 있나 안철수 사과가.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문재인 대표는 오늘 사퇴를 했죠. 결국은. 그리고 이 선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금화. 이게 왜 금화가 나온 줄 아세요? 금괴 1톤이라고 그러던가? 200톤인가요? 200톤. 1톤이 아니라 200톤이었어요? 200톤 어디 있대요? 이분 왜 정치하나 몰라. 그래서 이제 초콜릿 금화를 선물했다고 화제가 됐죠. 문재인 대표한테 한 가지 인정해 줄 거는 뚝심입니다. 쌩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할 일 다 하고 사퇴를 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뚝심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희한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제안했다고 보수단체의 대표가 희한하게도 이 해수부 공무원을 고발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극 의열단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조사에 발족하자마자 뉴스리스에서 보도했었는데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라는 걸 자체 발족을 했어요. 자기들도 조사위원회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곳에 나타납니다. 이분이 단장님입니다. 롯데 사태했었을 때 롯데도 비난하고 산케이 신문 7시간 보도했을 때 산케이 부시라고 등장하시고 여기는 뭐냐면 여러 정당을 돌면서 사상 검증을 받으라고 활빈당 그다음에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단체 대표들을 부립니다. 이분들이. 보수 시민단체가 시위했다고 할 때 이분들을 잘 보세요. 이분들이 어딘가에 계십니다. 항상. 근데 그중에 이분이 보수단체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뭘 공개했냐면 고소를 해버렸어요. 세월호 조사위에 여당 추천으로 들어간 해수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을 사주죄,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렸어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해수부 임모 과장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석태, 박종은 이 두 사람만 왜 고발했냐. 유가족 중에 홍모 씨를 왜 고발하지 않느냐. 홍모 씨도 고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사주를 하여 왜 그러냐 물었더니 다 조국을 위한 일이다고. 고발해달라고.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면 좋은 일이 있다. 다른 두 사람은 고발했는데 한 사람은 고발하라고 시켰다고 이 사람은 거꾸로 고발한 그 내막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죠. 뭔가 이해관계가 엇갈렸을 수 그렇겠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거기 보면 홍모모는 팀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라 그래가지고 해수부 모 씨가 전화를 제가 했다는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나중에 홍모모를 고발했다 그 얘기만 빼라. 내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 빼라. 뭐 이런 대화 내용 전체가 녹취로 공개되고. 근데 여당 추천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유일하게 7시간 조사해야 된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 대표가 그 사람도 조지라고. 그러면 정보를 달라고 어떤 정보를 달라고 그러냐면 빵에 보낼 수 있는 아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그랬더니 임모 씨가 공무원이 헤헤 알았어. 월요일부터 핵 때문에 과장님 명령대로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핵 관련해서 나 그거 지금 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또 북핵 때문에 그 부산청에 나와가지고 시위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킨 거예요. 지난번에 해수부가 그 여당 쪽 위원들 사퇴해라 뭐 이런 시나리오도 짜서 공개하고 그렇죠. 그대로 실행되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게 해수부가 세월호의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조사위에 왜 들어가? 조사위는 조사하라고 들어가 있는 건데
조사를 방해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죠, 다. 그게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사위의 그 활동으로 실체가 드러날 확률은 대단히 낮다고 봐야죠. 그들 사이에 왜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분쟁이 생겨서 이게 드러나 버린 거지. 자기야, 이거 봐봐. 스틱피쉬라는 건데 꽂기만 하면 거실 TV가 컴퓨터로 변한대. 열받아. 왜? 마음에 안 들어? 편하긴 한데 금방 뜨거워지잖아. 아니야. 트윙글 스틱피쉬는 열 안 받아. 윈도우 10의 최신 운영 체제로 더욱 강력해진 트윙글 스틱피쉬. 냉각팬이 달려있어 장시간 사용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셀프 서비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오늘 네. 참 사퇴인을 실천했어요. 오늘 사퇴하셨죠. 네, 오늘 사퇴했어요. 우리 한번 말하면 그대로 실천해. 네. 김태호 최고위원이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나가냐 마냐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김태호 최고위원은 따지고 보면 저쪽에 잠룡 중에 하나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잠룡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물속에 계속 잠겨 있을 뿐. 지금 인격살인 하지 마세요. 인격살이나. 네.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방금 기사 검색 해봤더니 못 나오겠다고. 나보고 어쩌라냐고. 그 정청래 의원이 트윗을 때렸죠. 김무성 나와라. 막 지르는 거죠. 아싸 찬스 이러면서. 아니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와. 그래서 지금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이미 2년 전에 조경태 정신적 새누리당원이다. 커밍아웃하고 가라. 그랬죠. 진짜 갔어. 그건 예언이 아니라 성질 나니까 간 거죠. 아니 물론 성질도 났지만 성질이 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시가 와요. 네. 그런데 제가 팟캐스트마다 다니면서 앞으로 두고 봐라. 오픈빨이 거치고 나면 안당은 지지율 7, 8%로 고착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발표했어요. 타임 리서치에서. 안당 6.7%. 정확한 예측 아닙니까? 그건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최근에 계속 영입 인사들 네. 모시고 물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영입 인사들이 약속받은 게 없어요. 대부분. 그 안에 뭐 기댈 사람도 없는데 문재인 대표 정도 기대고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표가 손 놔버렸어 이제? 그러면 이 양반들 오리알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위원회를 할 때 네. 김상곤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제 단독으로 됐죠. 그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인재 영입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비례 숫자를 넘어가잖아요 지금. 비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영입 인사 중에서. 그랬더니 김상곤 위원장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참 걱정스럽게. 왜냐면요. 지금 대충 보면 비례가 한 16명, 한 17, 8명 이 정도 선이 당선될 수 있거든요. 영입 인사가 거의 20명 가까이 됐어요. 20명이죠. 저희가 비례 안정권을 15석 안팎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15명 안팎 중에서 8명은 고정이에요. 이미. 예를 들면 청년 비례대표 남자 여자 1, 2등 있으면 15번 안에 배치하죠. 노동계 대표 보통 2명 뽑죠. 당직자 뭐 이렇게 하면 4개 분야는 선출을 합니다. 여러 가지 투표 방식으로 기간당원 뭐 일반 당원 대의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뽑는데 그러고 나면 그분들을 15번 안에 배치하더라도 어떤 순위로 갈 건가는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순위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절반은 이미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영입 인사들. 몇몇 그 영입 인사들에게 제가 잠깐 오시라고 해서 알아서 해라.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근데 길이 하나 있다. 내 방으로 와라. 내 방으로 와. 나의 정치 컨설팅을 받으면 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분들 보면 좀 안 됐어.
대책이 없어요.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오리알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근데 오늘 아니- 김상곤 위원장이 네. 지금 영입된 분들 중 탈당하라 그래야 되겠다. 탈당. 상당수는 호남 지역으로 출마할 거다. 이런 아니, 얘기를 하셨어요. 호만 그 지역에 애초에 출마하겠다고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도 나는 지역구를 나가겠다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네. 어리버리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박주민 변호사 좀 이따 어리버리 들어온 거예요. 잠시 후에 등장하게 될 박주민 변호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그나마 먼저 영입된 사람은 전국을 돌면서 토크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리도 없어 거기. 영입 기자회견 할 때 보통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정이나 굉장히 이렇게 뭐 회한의 깊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박주민 변호사의 표정은 상당히 애매모호했어. 도대체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어떻게 표정 가늠을 못 하겠어. 입당과 동시에 탈당해야 되나? 근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은 실제로는 안당 국회의원들이죠. 이분들은 벌써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졌고 공천을 받은들 다시 당선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고 그건 저는 모르죠. 이분들이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소위 이제 지금 탈당해서 거기 합류한 지금 대충 17분인가요? 그분들이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17명, 네. 박주선 의원까지. 네. 근데 공천을 받고 나서 당선 여부는 지금 따질 수가 없죠. 제가 예언합니다. 국민의당 안에서 앞으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분은 선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는 분이 생길 것이고요. 끝까지 받으려다가 못 받아. 그러면 친안 패권주의를 규탄하면서 재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교섭단체 이제 되나요, 안 3명 되나요? 남았잖아요. 네. 교섭단체 구성이 이제 국민의당이 3석 남았습니다. 근데 총선 전에 교섭단체가 되면 지원금이라고 부릅니까? 정확히 뭐라 불러요, 그게? 정부 보조금 네. 선거 관련해서 정당의 보조금이 88억이 나온단 말이죠. 88억 9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정당이 일었으냐 못 쓰냐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총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사적으로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2월 15일까지 20명을 채워야 됩니다. 박영선 의원은 왜 들어갔어요? 김정인 위원장하고 친하니까 들어갔겠죠. 네. 예를 들면 박영선 의원이 자기 사람을 한두 사람은 꼭 이번에 그 공천을 해야 되겠다 네. 요구할 때 네.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이 되더라도 실제로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뭐 추천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룸은 거의 없습니다. 비대위원장한테 지분이 하나도 없나요? 권한이 하나도 원래 없어요? 20%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략 공천 20% 있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든 아니면 지역구 공천이든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행사를 못하게 됐어요. 이제. 비대위원장인 김정인 그렇죠. 위원장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근데 김정인 위원장에게 친한 박영선 의원이 두 사람만 넣어달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모자란 자리에서 그 이전에 영입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그러니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당선 정권 15번까지니까 3명은 20% 해당되겠네. 아, 그걸 지금에서야 깨우쳤네. 아,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절반 보장되고 3명 또 비대위원장이 가져가면 남는 자리는 몇 자리 없잖아요. 없습니다, 20명 왔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몇몇은 실제로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김홍걸 교수도 본인은 뭐 영입은 됐지만 김홍걸 박사는 약간 케이스가 다릅니다. 본인은 뭐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어요. 근데 세계 최초로 지금 파파이스에서 제가 공개합니다. 저는 출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냥. 그 최초로 지금 공개하는 거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는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포로요? 광주에 출마해야 된다.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거 전략 전술상 저는 출마해야 된다. 정동영 전 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동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어디를 나가도 무소속으로 나가도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영입해라. 그리고 전라북도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다급함보다는 그 반대로 오히려 정동영 의장은 느긋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뭐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거니까. 이런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동영 전 의장은 무소속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민주로 오는 겁니까? 현재 국민의당은 안 갑니다. 온다면 누구 덕분입니까? 다 제 덕이죠. 뭐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죠. 본인도 남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욕하는데 덜렁 들어가기도. 근데 그렇다고 근데 왜 국민의당에는 안 가는 거죠? 노선이 틀리잖아요, 일단. 안철수와 천정배 노선도 사실 많이 달라요. 그 많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르죠. 총선 출마는 하신대요? 그거는 퍼펙트. 100%. 하긴 한다. 무소속이냐 저쪽에 지금 이쪽이냐. 사무실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 여사 그 녹취록 논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지금 당내에서 별로 이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지금 지역구 다니면서 악수하기 바쁘거든요. 저도 그래요 지금.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그건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자. 얘기해 줄 때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너무나 민망스러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원님, 네. 이제 들어가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입니다. 그리고 시골에 다 가시나요? 말이 없어. 말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말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 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꼬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저희가 더민주 영입 인사만 사실은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닌데 딴 데는 영입 인사들을 좀 소개해서 여기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나와. 그래요. 전희경 새누리당 영입된 그 양반한테 전화를 했더니 4월 총선 이후에 보자. 아니 국민의당도 사실은 저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영입 인사 우리 소개하겠다고 누군지 알아보겠다고. 더민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총수의 정체를 아는 거죠. 박주민 변호사를 제가 모실 텐데 어디든 구석탱이 껴있다고 보면 이거 강정마을 때 밀양 송전탑 되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해킹 다른 사람 없으면 혼자도 이거 들고 나가서 해요. 박주민 변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가끔 박주민 변호사 연락 안 될 때 민변 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박주민 변호사 어디 갔어요? 민변 연락 안 되는데 나도 몰라. 민변호도 잘 몰라요. 다 어디 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응?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게. 네. 머리가 이렇게 많았어.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빠마까지 했어, 빠마. 보이시죠, 빠마. 응? 네. 근데 머리가 점점 아이들이 헤어지고 있어요, 지금. 헤어져서 점점 짧아지더니 다 뒤로 후퇴. 얼마나 많이 후퇴했으면 가리는 거 봐요. 입당할 때. 이렇게 많이 머리가 탈모가 되는데 입당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이번에 입당 후에 당에 계신 몇 분들이 저한테
가발과 가발과. 이식 수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생착률 굉장히 높은데요, 요새. 네, 근데 그렇게 할 돈은 없고요. 일단 머리 좀 짧게 자르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짧게 잘랐습니다. 그 실제 세월호 조사의 활동을 보면 이렇게 여당 쪽 추천 인사들이 끊임없이 방해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해수부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문건도 네. 발견됐죠. 그 네. 문건에 보면은 BH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다 사퇴하라고. 예, 여당 추천위원들은 다 사퇴하는데 그 방법은 부위원장, 즉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표명해라라고 돼 있는데 작전 지휘하는 거죠, 완전히. 그거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주최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BH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 안에 조사위원도 고발하고 유가족도 고발하고 시민단체, 보수단체 사주하여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실제로 상시적으로 있다고 봐요? 특조위 내부에서 자료 유출 사고가 잦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료 유출 사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조사를 어떤 걸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조사 신청한 내용들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유출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다 그쪽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에 그 문제가 됐었던 그 안산에서의 포럼 동영상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외부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미 봤다. 또 근데 뭐 뉴스에도 이번에 그 소위 그 양심 고백 혹은 뭐 폭로한 그 단장님의 말에 의하면 이미 1년 전에 그 대책회의 안에 자기 사람을 심어놨다. 그런 얘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나왔죠. 프락치죠. 예. 이게 본인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특조위에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4.16 연대라고 가족분들하고 그렇죠.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같이 만든 하나의 세월호 관련된 단체가 있어요. 그 영상도 찍고 그러는. 네. 근데 그 활동하시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이미 프락치가 있다는 거죠. 네. 공지영 작가라는 분이 트위터로 우리 쪽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저쪽 프락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트위터를 갑자기 날리신 적이 있어요. 뜬금없이 날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막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심어놨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공지영 작가의 그 트위터가 뜬금없는 게 아니라 꼭 그걸 지칭한 건 지칭한 건 아니었지만, 아니었지만 본인이 활동한 영역에서 예. 그렇게 느낀 거고 이건 이제 세월호. 근데 공지영 작가가 쓴 트윗도 광화문 광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광장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 특조위에서 세월호 진상조사 실질적 진실이 나오겠어요? 사실 나오기 어렵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특별법을 만들 때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조사권만 줬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버리고. 뺐죠, 이미. 그다음에 정부로 공이 넘어갔을 때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권한을 또 한 번 축소를 했어요. 그리고 파견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만들어버렸고. 근데 그 파견 공무원이 이렇게 사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시행령이 결과적으로 국회법까지 개정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이 되고 그래서 특조위가 엉망진창인 상태로 출범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을 안 주고 파견하기로 한 공무원 파견 안 하고 돈도 좀 끊어지죠, 이제 곧. 그나마 파견된 공무원들은 저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만 뭐 특조위지 특별조사위원회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조사위원회인 거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월호가 가장 제가 최근에 했던 활동이고 또 중요한 활동이니까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변호사가 되고 10년간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매일매일 저는 국회를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 법이 없지? 왜 이런 법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야 되고 노숙해야 되고 하지? 세월호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왜 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뻑하면 헌법소원하고. 왜냐하면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국민에게 허용된 방법은 사실상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다 머리 빠진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진짜 국회를 생각해야 됐었던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치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결심을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런 어떤 외부에서의 규정이죠. 저거 봐. 저 정치하려고 저렇게 했어. 첫 번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정치권이라는 데 갔다가 만약에 다시 돌아서 사회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또 반대죠. 오히려
정치에 갔다 온 애가 왜 또 사회운동을 해? 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떨어져서 왔구만. 네, 떨어져서 왔구만 라든지 모든 거를 버린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도는.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 민변 변호사들 그 선배들이 저를 말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랬겠죠. 네, 말리는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쌓았던 자산을 한 방에 날리는 거다. 그런데 한 방에 날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왜냐하면 야권이 분열돼 있고 새누리당이 굉장히 강하고 해서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막 결심할 때만 해도 뭐 지금 좋았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게다가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별로 좋은 선택 안 한 분들이 많죠. 아니었고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날도 기자회견을 앞두고 전화하고 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국회에 일찍 도착해서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 월요일 날. 외부에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제가 끝까지 고민한 거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아니 그 혼란을 겪고 국회에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아까도 제가 여기서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오리 아래 대명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입당을 하고 나서 이제 입당을 딱 했는데 아무도 저를 안 챙겨줘요. 기자회견 끝나니까 아무도 안 챙겨줘요. 그래서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서 열심히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 이제 이날 저녁에 뭐 문재인 대표하고 식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입된 사람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왜 식사를 하냐 했더니 이틀 뒤에 그만두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마침 또 자리를 문재인 대표 바로 앞자리로 저를 앉혀주더라고요. 미안하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술도 저는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근데 막 뭔가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부터 이마까지 굉장히 넓은데 다 빨개졌어요. 근데 그 같이 참석하셨던 그 영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떤 기자분이 그 페이스북 사진을 보고 기사를 간단하게 쓰셨어요. 근데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자분이. 그래서 박 변호사님 만취되셨던데요? 아니 그러면 먼저 영입된 분들하고라도 활동 자기들끼리 어벤져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제가 국회의원이나 대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활동도 못 한다며 지금. 근데 이제 들어왔더니 이제 그분들끼리는 이미 어느 정도 이 네트워킹과 끈끈한 게 돼 호흡이 있었고 벌써 맞기 시작했죠. 전국 돌고 있잖아요 이미. 네, 그래서 전국을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다 바빠서 못 와요 지금. 그럼 프로그램도 없는 거예요 혼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좀 가겠다 그러니까 인사는 시켜주겠대요. 인사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가서 제가 인사를 제대로 1분간의 시간 동안 최대한의 어떤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토크쇼 하고 있는데 본인은 1분만 인사. 네, 네. 2시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근데 왜 자꾸 눈물이 흐르려고 2시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1분간의 어떤 강렬한 임팩트를. 그럼 본인도 역시 다른 그 영입된 분들과 마찬가지로 지역군이 비례니 이런 약속은 전혀 받은 게 없고 처음부터? 네, 그 약속을 받은 바가 없고요. 울지 마시고. 예, 받은 바가 없고 어차피 뭐 제가 좀 제 스스로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밖에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이 한두 명 나타나더니만 코치를 해주세요. 누가요?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야, 내가 좀 알아봤더니 빨리 네 전화번호 저장돼 있는 거기 사람들한테 다 네가 입당했다고 알려야 된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 하니까 오타가 자꾸 나는 거예요. 오타가 자꾸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역구 출마 같은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필요하면은 지역구 출마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왔는데. 연고는 어느 쪽에 있으신가요? 이 얘기만 하시면 한숨 쉬더라고요. 제가 서울이라 그러면 다들 한숨을 막 쉬세요. 왜냐면 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만만한 지역구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고 다 있어요. 네, 또 다 토주대감이 계시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밤을 한숨으로 지새우면서. 근데 신기한 게 밤에 굉장히 한숨을 지새우다 보니까 늦게 자게 되는데 새벽에 굉장히 일찍 깨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이것저것 다 안 되면 파파이스 게스트 나와요.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걸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제 공통 질문인데 항상 물어볼 때 정당들이 있잖아요. 국민의당도 있고 그리고 정의당도 있어요. 네. 그렇죠? 더민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 어떤 비판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탈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이 탈당이 되면서 왠지 당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현실성을 감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서 뭐 저 혼자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있고 바꿔야 될 만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현실적인 가능성과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이 됐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결합이 돼서 더 민주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죠. 문재인 대표는 그럼 이번에 처음 만나신 거예요? 세월호 때 국회 네. 농성할 때 몇 네. 번 뵀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선택에 영향을 줬어요? 뭐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뭐 어떤 정당 대표의 연설이라든지 뭐 대통령의 신년 연설 같은 경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겠지만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신년 연설을 한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제 생각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그때는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이었는지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은 필요한 것을 다 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연설을 듣고 나서 고민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 연설 듣고 나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 안 하던가요? 집사람이요? 네. 집사람은 그때 이제 정교조 상근 변호사인데요. 그때 법의 노조 선고가 얼마 앞두고 있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뭐 지금도 보면 법의 노조 선고에 대해서도 정신 없고 그래서요. 저는 저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얼굴 보면 서로 울상 짓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그 국회에 입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생각은 좀 안 해보려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지금.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 가지 해보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깝게 지났는데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네, 하루하루의 감정과 기억을 세밀하게 적고 있어요. 그만큼 외로운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챙겨주고 혼자 외로운 거예요. 나쁜 놈 뭐 이런 얘기 좀 쓰고. 문재인 나빠 이 씨발 이러면서 어디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일기를 쓰냐면 사실은 저도 정치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과정하고 좀 많이 달라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아직도 굉장히 원시적이고 혹시 뭐 정계에 입문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방법이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너무 뭐 좀 은폐돼 있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입당의 변에 썼지만 국민이 감시하고 싶으면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참여하고 싶으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항상 국민이 이렇게 고양돼 있지 못하니까 항상 약간 정치에 무관심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관심하다고도 야 쟤네들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 쉽게 딱 들여다볼 수 있고 야 이번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쉽게 들어가 볼 수 있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정치를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참 이게 아직까지 굉장히 불명확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하시고요. 그래서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나중에 그 얘기를 좀 이런 식이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 말고는 과연 어떤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물어나 봅니까? 어느 한순간 통지서 와서 다 땅 비워주라 그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행령이나 법을 만들 때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여러 조약들을 체결할 때도 이번에 위안부 협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통제도 안 되고요. 내용도 공개를 제대로 안 합니다.
전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한 제도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근데 아마 이 과정은 정치 권력들이 조금씩 권력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국민에게 쉽게 감시당하고 국민이 쉽게 들어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한번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 때만 해도 저는 국회 그 처마 밑에서 3개월을 지냈어요. 국회 밥을 많이 먹은 거죠, 제가. 그렇지만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 로텐돌이라는 빨간색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 데를 지나서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긴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라도 저기 멀리 있는 데를 갔어야 됐었어요. 바로 그 옆에 화장실인데.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농담 삼아 무슨 의원들 만나러 들어가면은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나오면 다시 화장실 가기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농성은 안 하지만 누구 이제 필요에 의해서 누구 만나러 국회 거기 들어가면 저희들이 막 웃으면서 야 우리 화장실 가야지 이러면서 막 가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정치는 안 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또 관례를 지키는 게 정치가 아니죠. 그죠? 국민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게 관례상 안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막 아파하는데, 사람들이 막 아파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밀양 같은 데 가보시면요. 밀양 할매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공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왜 공산당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배운 공산당은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막 밀어붙이고 독재하는 게 공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부르세요. 그런 정치는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PL. 첫 번째는 제가 하죠. 이거 박주민 변호사가 먹어야 되는 거구나. 깨끗한 두피와 건강한 모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감을 필요도 바를 필요도 없이 두피에 뿌려주기만 하면 두피가 숨을 쉬게 된다고. 제주 탐나무 뱀딸기를 추출해서 6년근 홍삼과 제주 화산 안반수로 만든 깨끗한 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뭐. 여하간 그 뱀딸기가 항균, 항염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홍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제주 안반수에 풀어가지고 머리에 뿌리는 거랍니다. 제주 황올금입니다. 제주에서 많이 오네요. 네.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제주 황올금을 딴지마켓에서 은하계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간에 아주 좋다네요. 그리고 당뇨, 소화불량, 치매 예방 등에 좋다니까 명절 맞이 어르신 선물에 최고. 아무 울금이나 먹지 마시고 제주에서 나오는 황울금이 최고랍니다. 이거 100% 제주 섬 오가피 뿌리로 천연 발효하고 무첨가 무살균으로 만든 고품격 생주.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건 맛있다고 하더군요. 네. 근데 원래 마켓에서 팔아보려고 했는데 통신 판매 법률에 주류를 팔 수가 없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광고만 진행했는데 이 광고 나고 나서 대박이 났답니다. 노꼬의 눈물. 딴지마켓에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토향 아니면 노꼬의 눈물을 치시면 됩니다. 민중의 개사료입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무료한 인생을 사셨거나 특별한 스릴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가져가서 뿌리라고. 나는 체포 구속이 두렵지 않다. 다만 미인계만 두렵다. 나를 구속할 수 있어 내 손가락을 구속할 수는 없다. 내수용, 수출용. 몽고와 함께 박성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세기의 명저, 둥구리의 유랑투쟁기의 저자이자 떠오르는 신흥 종교 이 둥굴교의 초대 교주인 둥굴이라고 합니다. 8개월간 구속됐던 건은 뭐였죠? 전단지 뿌린 건으로 해가지고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6개월이었고 1개월 24일 추가된 거는 검찰청 앞에서 이제 멍멍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 멍멍 자체가 이제 구호라고 해가지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2개월 추가로 해서 살고 나왔습니다. 집시법 위반 멍멍멍멍 했다고요? 아니, 그 뜻을 그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네. 그 멍멍 구호 외치면서 저도 사실 뭐 같이 오시는 분들이 뭐 어디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도 아니고 저도 이제 독고다이로 하다 보니까 뭐 단체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독고다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같이 쌤쌤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냥 그 현장에서도 야 우리 지금 여기서 구호 외치면 잡혀가니까 그냥 멍멍으로 외칩시다 하니까 멍멍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해서 멍멍 했는데 너 정보계장은 이제 와가지고 서초경찰서 정보계장 와서 그 한 번 더 외치면은 체포될 수도 있다고 조심하시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그 공안 상과장이 처음부터 거기서 개사료 들고 그 앞에 개 얼굴 이렇게 크게 들고 권력의 멍멍이냐 해가지고 그 현수막을 들고 있을 때부터 열을 많이 받아 있었거든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체포하세요 해가지고 바로 이제 체포됐는데 멍멍 했다고요? 네. 그걸 구호라고? 예, 아니 근데 사실 뭐 그 중간에 개껌 이렇게 들면서 자, 이 개껌이다 와서 먹어라. 닭고기 맛이다. 닭고기 맛이다. 같이 이제 같이 따라서 그 한 번 더 한 거는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서초경찰서로 이제 체포해서 들어갔는데 그 2시간 동안 거기서 그 멍멍의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취조를 당했고 나중에 구속된 후로는 대구지방검찰청에 끌려가서 6시간 동안 그 멍멍의 정치적 의미나 누가 사소했는가? 예. 그리고 뭐 그 사회적 파장이랑 이런 거를 알고 있느냐 뭐 그런 사회적 파장. 그걸 6시간 동안 취조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는 없었습니까 혹시? 서울 쪽에 김인숙 변호사님이 저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구속이 딱 되니까 대구지방변호사협회에서 거기도 뭐 대구지방변호사협회는 상당히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뭐 그렇게 진보적인 편에 속하는 변호인 저쪽은 아닌데 거기서 변호사협회 회장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회의를 소집하셔가지고 변호사님은 3분을 그냥 무료로 붙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예. 8개월이 나왔어요? 예, 아무 알짝이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1심이 끝났고 예. 2심을 다투는 와중인 거죠. 1심 결과가 예. 뭐였나요? 1심 결과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요. 예. 아니 근데 그럼 구속적부심 심사했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대로? 구속 상태로? 영장 실질 심사를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적부심을 했어야 하는데 구속 적부심 자체를 안 했어요. 어차피 이쪽 재판부 자체가 이런 거 들어줄 재판부가 아니다 해가지고 아예 신청 안 했다고요? 예, 신청 자체를 안 했고 저도 뭐 어차피 돌아다니면서 이래저래 밥도 못 먹고 끼니도 못 때우고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좀 오랜만에 좀 들어가서 쉬자. 왜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전담 뿌리고 하는 거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정윤회 연문건도 있었고 정윤회 그 비선 실세 논란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청와대 개싸움의 실태가 또 나왔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권 관련해 가지고는 뭐 1년 내내 이제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 없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정권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제 공안정국을 조성해 가지고 이걸 만회하려고 했잖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화가 났었던 게 그때 이제 전 배낭 메고 걸어서 노수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인간과 자연을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전단지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예, 이 책에 나와 있지만 예,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제 그랬는데 언론에 보니까 황선 씨 17년 전 일기장을 털어가지고 거기에 북한 찬양 조항이 있다고 그걸 구속을 했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통진당하고는 친하지는 않은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어? 그 일베한테 그렇게 오히려 테러를 당했으면은 그 일베 집단들을 다 잡아야지. 더군다나 박근혜 같은 경우는 12년 전에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 믿을 만한 파트너다 하면서 악수하면서 고모 찬양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저기 이하 작가님이신가요? 이하 작가님들이랑 이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막 옥상에다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전단지 만들어 뿌리는 거는 국민의 권리인데 뭐 이렇게 톡 까놓고 뿌려야지 이거 왜 뿌리고 예, 몰래 이렇게 뿌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뿌리겠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전단지에 제 사진과 제 연락처와 예, 제 이름과 심지어는 그 밑에다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그 문구까지 다 써가지고 전단지를 뿌렸거든요. 아 그게 시작이군요. 예. 시민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만 이렇게 나 혼자 뿌릴 게 아니라 그 전국의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 같이 뿌리자. 여기 자기 이름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댓글을 주시라 딱 했더니 하루 동안에 한 80명이 단순히 여기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야말로 5대양 6대주 분들이 자기 이름 나는 비록 지금 미국에 살지만 비록 브라질에 살지만 이름이라도 넣어줘라 해가지고. 근데 혼자만 구속됐죠? 예. 네. 좀 억울하더라고요. 네. 10판 넘게 한 5만 장 넘게 해서 50개 지역에 또 다 뿌렸거든요. 그 돈은 본인이 순전히 쓰신 거고. 예, 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예, 예. 일로 이렇게 구속이 되거나 잡히거나 하면, 누가 사주했냐 끊임없이 묻거든요. 아, 예. 제 배우 세력은 스네이크 박님이십니다. 예. 누구죠? 스네이크? 다카키 마사오님. 예. 항상 뱀 같은 지혜로, 예.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시는 그분을 항시 저희 영적인 스승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 저를 왜 잡아갔는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애국 충정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출소했는데, 물론 2심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왜 또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개사료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뼈 따고 들고 다니면서 낚시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저희 경찰청 앞에서 하고 왔고, 어제랑 해서는 검찰청 앞에서 하고 있고, 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2심에 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나 지금 밖에나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서도 나 안 죽었어. 난 예. 여전히 똑같이 생각해. 예.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예. 그래서 국민의 당연한 어떤 권리이자 한편으로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했던 거고 그러는데. 잡아가버렸죠. 예. 안에서 이제 이를 갈았죠. 근데 이를 갈면서 또 한편으로 또 고맙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구속되다 보니까 이거 뭐 외신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네. 그래서 이 감사장 만들어가지고 이 검찰청에다가 감사하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해가지고 검찰청에다가 감사장까지 이렇게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형사 혹은 검사가 본인에게 예. 이 활동 관련해서 예. 무슨 얘기한 거 없어요? 제가 집시법 위반으로 2건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검찰청 건 하나가 있고 또 일산경찰서에 거기 전단지 뿌린 사건이 전단지 뿌린 조성훈 씨라고 해서 이제 그분한테 전단지를 보내줬는데 그분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거기 일산경찰서에서 같이 이제 또 개사를 뿌리면서 이 다정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추가 조사가 이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쪽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이 사건을 처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걸 왜 처리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대검찰청까지 거기 고향 검찰이랑 대검찰청까지 해서 8번을 자기네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사건 처리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담당 형사 예. 얘기해줘요. 관련 형사 아는 형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야, 많이 아쉬워하시죠? 더군다나 저는 이제 군산 사람이라 군산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군산 경찰서에서 저는 막 내놓고 뿌리니까 지역의 언론에서 와서 TV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사가 왔죠. 그래서 경찰이 한 2주 정도 내사를 하고 나서 정보계장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뭐 전단지 별거 없네요. 해가지고 내사 종결로 군사는 끝났거든요. 대검찰청에서 계속 8번이나 연락이 와가지고 요놈 꼭 구속시키라고 응? 집어넣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검이랑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개사료 많이 뿌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자기 이 전단지 사건 자체는 별게 아닌데 개사료 때문에 아마 구속을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1,000원은 왜 보내셨어요? 위안부 합의라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 당사자들 입장을 생각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최신 트렌드구나. 안에서 구속돼서 안에서 있을 때는 뭐 TV도 뭐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게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1,000원으로 합의하면 되죠. 해가지고 이거 합의합시다. 그럼 나 앞으로 재판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합의서 만들어가지고 그 우체국 가서 소액환으로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청와대로 보내신 거예요? 예. 이건 뭡니까 사진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올해 한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됐을 거예요. 전 지역 경찰서에다가 이 하달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단지 뿌리는 사람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체포해라. 이런 취지의 이거를 보냈거든요. 네. 이거는 마치 이게 북한 공산 정권이 예? 이 김정은 충성하려고 그 밑에 보위부 직원들이 지나가면 막 꽃다발 흔드는 그런 어떤 행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이거 들고 잘 옆에서 흔들어라, 흔들어 대라 해가지고 그 보내줬는데 뭐 반송 안 된 거 보니까 잘 받아가지고 흔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성 안 해. 멍멍멍멍멍 얼마나 구호 좋아요. 정말 창의적인 구호. 본인이 생각하신 거예요? 예. 잡혀갈까봐요. 근데 그걸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멍멍멍멍멍. 예. 그래서 앞으로는 왈왈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실 겁니까? 박근혜 안 보일 때까지 해야죠.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뭐 딱히 도와줄 건 없고. 뭐. 아직 1세죠? 예. 원래 저기 불세출의 영웅들이 쓴 그런 책이나 이런 거는요, 살아있을 때는 좀 조명을 못 받더라고요. 현재까지 몇 권 팔렸어요? 몰라요. 1년 동안 있어도 안 팔렸어요. 그 책이 더 많이 팔려도 본인한테 인세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2판 인쇄 되면 이제 또 한 권 팔릴 때마다 1,500원씩 저한테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개가 저를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한 권씩 사시면 됩니다. 예. 인터넷 서점에서 팔아요? 예. 이건 교보문고에서 오늘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파왔습니다. 둥구리에? 유랑투쟁기입니다. 본인이 그러면 그 전에 이 활동 전에 예. 전국을 돌면서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필요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서 예. 그때 느낀 걸 적으신 거예요? 예. 그 대부분 환경 운동이었고 그때는. 예. 그러니까 환경 운동 하다가 어느 날 열받아 가지고 예. 정치 쪽으로 퍼포먼스는 정치 쪽으로 하시는 거네? 아유, 뭐 이게 다 그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이고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생업은 그냥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무소유주의자거든요. 환경운동이. 무소유주의자예요? 예. 환경운동이 정확히 제대로 가려면 무소유주의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서양에 그런 분들께 운동하시는 분, 일본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성격이 까칠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몇 년 동안 그걸 하셨어요? 그럼 무소유 자연주의 운동을. 이거는 이제 2006년부터 배낭 메고 유랑 다닌 건 2006년도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앞에 지도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전국에 240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걸어서 노숙에 걸식하면서 180개 지역을 지금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왜 그런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빚어지는 각종 이제 부조리의 문제, 지금 뭐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사람들 짓누르고 그런 어떤 문제나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이게 뭐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렇게 표독한 그런 어떤 습성이 아니라 다 우리 뭐 개인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라도 더 갖고 높아지려는 그런 어떤 습성이.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 내 자신부터 이렇게 반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해봤자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에 철학을 하시는 분이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다 갑자기 신문보다 열받으신 거군요. 이게 뭐야 이렇게. 아니 원래는 제가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 1급. 1급. 사회복지사 1급이었었는데 이제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종교생활 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 장애인분들 먹여주고 시켜주고 재워주고 바퀴벌레 나오는 공간에서 같이 어우러져 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날 첫날 이런 걸 해줘도 가령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 700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개수 조정 그냥 하나 살짝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어서 달달 떨다가 그중에서는 뭐 얼어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 7개월 만에 다시 발견되고 오는데 차라리 대갈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정권의 그렇게 잘못된 정책이나 한 번씩 막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더 효과가 있다.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예, 세기의 명저 둥구리의 유랑투쟁기입니다. 예. 재밌어요? 번뜩이는 재치와 해악으로 지구와 미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감의 경종을 울리는 한 방랑자의 목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후원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책이나 사줘요? 책이나 사줘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저기 일판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찰이랑 이렇게 싸우고 그랬을 때 아주 그 악독한 인간들의 경찰의 이름이랑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걸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다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구속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리스트 써놓은 저기 뭐 검찰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또 영원히 새기기 위해서는 책이 또 새로운 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빨리 이거라도 다 팔리고 예, 다음 책이 빨리 발간되기 위해서는 이제 책 사주는 게 이제 가장 우선입니다. 만약에 이 박성수 씨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몽구의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치고 박성수라고 쓰고 전달하는 것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구치소 안에서 이래저래 저기 하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심정이 사실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준 게 있으니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는 내 얼굴을 만집니다. 그에게 고백해야 할까요? 머리 만진 손에서 냄새 난다고. 그 남자의 두피를 숨쉬게 해주세요. 청정 제주의 자생생물 자원으로 만든 두피 영양제 탐나무. 뿌리기만 했는데 건강하고 탐나는 머리카락이 된 것 같아요. 탐나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탐나무를 검색해보세요. 자, 몽구 타임. 이거 뭡니까? 봅시다, 우선. 안녕하십니까. KBS에서 수신료 추진의 신문을 맡고 있는 추진단장 윤준호입니다. 국가기관 방송이자 대표 공영방송인 KBS는 상업적 매체들과는 차별화된 공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만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재원 부족상과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수입 부족은 더 이상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역할을 다하는 데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서 재정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을 받는 공영방송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4천억을 올릴 때 매년 4천억 정도의 수신료 수익이 이제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광고는 2천억 정도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KBS가 2천억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요. 2천억 정도의 광고는 종편 등 다른 미디어 섹터로 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종의 나눠먹기식 아니다. 이렇게 아주 거칠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KBS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증상과 징후들, 낙하산 사전의 파송,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의 공개, 언론인들에 대한 징계, 프로그램의 폐지, 출연의 어떤 그런 을 막아내는 일들, 홍보와 선전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들의 어떤 편성과 강화, 무엇보다도 KBS 공영방송 그 가치 보존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로서의 저널리즘의 해체 등등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그런 성과나 향후 수행하게 될 어떤 그런 가능성과 기대 등등으로 비춰봤을 때 시청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가 봤을 때 얻는 것 없는 비용 부담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생계와 민생에 부담을 주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 스웨덴, 그리스 이야기 등등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그에 비해 워낙에 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등등 핀란드 등등의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안정적이며 모두가 신뢰하고 그래서 조세로서도 당연히 그 부담을 짊어지면서 멋진 시스템을 돌리는 것과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 내의 우리 케이스를 비교한다? 제가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하고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 우리보다 더 많이 됩니다. 그리스 공영방송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사회감시하지 않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자본 권력이 어떻게 평행하는지를 말하지 않다가 국가보도 사태 맞았고요. 그래서 공영방송 해체됐죠. 2,400명 전부 다 해고됐죠. 지금 현재 KBS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논란, 문제점 그런 상황에서 돈 올려주면 바꾸겠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KBS의 행태를 봤을 때 KBS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결국 방송이 얼마나 공영성 있는 방송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영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방송 제작 과정에 있어서 제작 담당자들의 자율권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국민들이 준조세 성격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기 싫어도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안 낼 수 있지 지금 안 낼 수 없잖아요. 전기세 붙어서 나오니까. 그런 형태로 돈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KBS 정말 올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인력 감축하셨다고 발자에 말씀하셨는데 상하위 직급 인력 감축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에 권 의원이 조사한 겁니다. 하위직은 9.7% 줄어든 반면에 고위직은 오히려 7.6% 증가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구조 줄였다고 얘기하고 숫자 줄였다고 하는데 우리 오히려 제2측에 있는 게 1급직이라고 1급직 전문직 이렇게 제2측이 두 개인데요. 그 두 가지 직급에서는 오히려 인원이 늘었어요. 그 사람들 뭐 연봉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위 직급보다. 그런 상태에서 인력이 늘은 상태에서 인력 감축했다.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KBS 경영의 합리화 자구 노력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돈 없으니까 경영 어려우니까 수준을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합의를 받아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뭐 30 몇 년 동안 안 올렸다 얘기하시죠. 맞습니다. 안 올린 거. 그리고 나서 뭐 실제적으로 뭐 옛날에 물가가 얼마인지 지금 얼마였다. 실제 걷어들이는 돈은 9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걷어들인 돈은 그게 전기료에 붙여서 하면서 실제 금액으로 보면 81년대에 걷은 거나 지금 걷는 것이 약 2배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IPTV나 케이블 방송 연결해서 뭐 KBS나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돈 내시잖아요. 저도 돈 내고 있습니다. 그 이중 과세요. 다시 얘기하면 직접 수신해서 안 보는데 나는 IPTV를 통해서나 유료방송 통해서 TV 보는데 그거를 또 수신료를 2차로 재차 걷는 그래서 이중 과세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EBS 문제 동의합니다. 지금 주 교수님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EBS가 단순히 이제 수능 교육 방송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사회 교육을 해야 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EBS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현재 KBS가 다 먹고 있잖아요. 거의 3% 주고 더 많이 줘야죠. 뭐 5% 7%가 아니라 15% 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왜 KBS 혼자 다 먹습니까? 똑같이 공영방송하고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마치 4,000원 올려주면 5%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올리는 도구를 사용하려고 같이 일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올려주고 그게 더 순리적으로 듣는 사람이나 국민의 입장에 설득력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먼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하셔야지 오늘 발제문에도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잘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만 써 오시면 실제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토론회였어요. 응? 그래서 이제 그 교수들이 이제 혼쭐 내는. 자, 요거 다음에 요 토론회가 있고 난 다음에 이인호 이사는 KBS 이사장입니다. 그걸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이제 최근에 바로 내일 모레인가 월요일 날인가 그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 남시욱 선생님이 미국과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내셨는데 거기 보면은 그 6.25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고 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이 국민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그 국가가 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다 하는 거고 군인들이 특히 그거를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도 서울을 안 떠나겠다고 하는 걸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나라
상징이고 나라의 권위인데 나라가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거의 정말 이 끌어내다시피 해서 마지막 기차를 태워갖고 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아, 그러면 군인들에게 의해서 끌려갔다 이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 군인들이 끌려간 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서울에서 남아서 죽겠다 하고 고집 세우는데 이 대통령이 요구가 되면 안 되니까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주변에서 이제 그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렇고 그 이제 참모들이 이렇게 해서 모시고 나갔고 그 방송을 뭐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뭐 했다. 그거는 다 폄하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 왜냐하면 그때 다리가 하나인데 적군이 몰려오니까 다 도망가라.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처음엔 다 사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방어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이제 수뇌부에서 그 결정을 하고 방송을 하고는 사실은 이 서울이 함락됐을 때 그걸 빨리 껐어야 될 텐데 누가 아마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대실수지. 그거를 해서 뭐 이승만이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갔다 하는 그거는 아주 폄훼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 사흘 동안 뭘 했느냐. 미국에 연락하고 뭐 하고 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KBS 현재 무슨 위원회죠? KBS 이사회. 이사회. 예. 이사회 사장도 결정하고 뭐 가장 높은 단위의 결정 기구죠. 예. 거기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이제 이승만 주의자인 거죠. 제가 길 가다가 우연히 이제 가지고 그냥 찍을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폰카로 많은 분들을 이제 길 가다가 만나면 그냥 궁금한 거 막 쫓아가서 이제 질문하면서. KBS 이사장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폰카로 찍는 경우는 예, 그런 장면이 제 폰카에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컷씩 좀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속내를 직접적으로 말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승만 그때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는 내용인 거죠. 그 계좌에 멍멍멍 찍히면 딱 구분 잘해서. 네, 절대 투명 있게. 투명하게도 아니고 투명 있게? 투명하게. 자, 그럼 나가주세요. 어떤 고문도 내 입을 열 수는 없을 거다. 그렇다면 먼저 양치질을 시켜주지. 다 했으면 이제 귤을 씹어보실까? 타임프라 치약을 쓰셔야죠. 제대로 만든 치약이라면 양치 후에도 텁텁함이 없습니다. 건강한 녀석. 치약은 물론 샴푸, 비누까지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제우 메디컬 제품들이 전신을 보호해주고 있잖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이제 선거의 시즌이잖아요. 최근에 뭐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율 추세가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 이제 뭐 한국갤럽이든 어디든 다른 여러 기관에서 이게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계속 주장했는데 극구 아니라고. 시작도 하기도 전에 의도라는 말이 나오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 의심스러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없애려고 그러죠. 국회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만들었는데 이거 없애려고 합니다. 왜? 예전에는 문 잠그고 날치기 한 거였잖아요. 법의 정신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다시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막 여론조를 펼치고 있고,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한국갤럽을 통해서 했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 여야 합의가 있어야 법원 처리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 처리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16% 됩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국회를 가지고서 뭐 짐승에 비유하기도 하고 인간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식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동물 국회를 인간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사실상 이 질문에는 그 짐승국회 일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뭔지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질문이 예, 식물 국회의 논리만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만 깔린 거예요. 이 질문에. 예, 식물 국회의 논리가 뭐냐면은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통과시키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국회의원 60% 이상이 수치까지 들어갔고 동의해야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야만. 되게 힘들건 식물국회 합의가 있어야만 그만큼 합의 처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2번 반복을 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의견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짐승국회의 논리란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새겼는지. 예, 식물국회에만 2개가 연달아 나왔고 그냥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이 그러면 균형에 맞춰지려면 어떻게 짜졌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빼고 그 짐승국회의 논리를 들어가야 되죠. 대통령이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60% 이상이 동의해야만 되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기본적으로 깔았잖아요. 네. 질문부터. 그리고 나서 밑에 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라고 다시 했단 말이죠. 그 중립적이 되려면. 그렇죠.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 반대의 경우 여당이 대통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주장도. 예. 그런 주장이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리얼미터도 이 조사 했을 거 아닙니까? 현안 조사를 여러 개를 하긴 했는데 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조금 너무 가혹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좀 초등학생 정도면 되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 알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갤럽은 초등학생 되면 못하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니까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보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오래 고착돼 있었고, 그러죠? 예. 이런 순위가. 예. 김무성 1위. 예. 그리고 문재인, 박원순 왔다 갔다. 예.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사위권. 예. 이게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예. 요 탈당을 전후해서 격변기죠, 그죠? 이때가. 예. 매일매일 바뀐다고 그러죠, 제가 한번. 예. 1위가. 예. 요 기간이 그러니까 한 1, 2주 됐습니까? 3주 정도로 봐야 되겠죠. 3주 정도는. 예. 붙었던 곳이 그 12월 4주차하고 1주차하고 보이시죠? 작년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게 오차범위 안에서 붙었던 거니까 그때가 중간에도 포함을 한다고 하는 3주차 동안에 아주 격전을 치렀다고 볼 수 있겠죠. 종편에서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또 세게 말하시네. 예. 종편은 경쟁자가 아니니까. 종편의 방송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포털이라든지 종편, 공중파, 그 세 개가 이제 개인들의 그 정치적인 그 생각들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그 소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 조사상에서는 예.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적은 있었지만 예.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보다 더 높았던 적은 없네요. 한 번 있습니다. 1월 1주차에 거의 붙어 있죠. 네, 18.321이었고 그때 김무성 대표였어요. 그리고 18.1%가 그 안철수 의원이었고 18.0%가 그 문재인 대표였어요. 0.123으로 갈라졌군요. 그때. 예.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까? 실질적으로 그 종편이라든지 미디어에서의 안철수 그 보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SNS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도 같이 내용 분석을 하는데 그 안철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거론된 그 트위터라든지 그 커뮤니티의 그 포스팅이라든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종편 방수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예. 위안부 합의 문제 그 얘기가 나올 때부터는 사실 좀 빠졌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사실상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창당을 선언하고 그 창당 행보를 걸 수밖에 없을 때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여론을 그 자기의 정치 세력으로 묶을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더민주당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하고의 그 대결 구도가 위안부 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붙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신당 추진 세력들이 사실 그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조금 부가적으로 좀 밀려난 상황이었어요. 그 여론조사가 나오는 시점쯤에 패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너무 밀어줬어. 그러니까 예. 문재인을 공격하는 더민주를 공격하는 건 똑같은데 예. 안철수를 반면에 잘한다다가 조금씩 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예. 그건 아니고요.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왼쪽 선을 보시면은, 네. 왼쪽 선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12월 13일 일요일날, 항상 일요일날 이제 정책 이벤트를 많이 하시는데, 탈당 또한 일요일날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선하고 연두색 선을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급강하죠, 빨간색이. 그리고 우측에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세요.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바로 저희들이 손발려 있게 리얼미터 가장 빠르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위에 빨간 걸 한번 보십시오. 계속 떨어지죠.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빠졌겠지만 맞습니다. 예. 여기서도 빼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층의 성격이 어떠냐 그런 논란도 많이 되는데 사실상 새누리당 성향의 여권 성향의 지지층들이 다량 보시면 국민의당이 흡수를 했고 그렇죠. 새누리당이 상승하면서 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빠져요. 예. 안철수 신당이라든지 안철수를 비판하지 않는데 중간에 한번 치고 빠지고 하는 게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정편도 그랬어요. 예, 원유철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말했나 나토라고 했거든요. No action talking only라고. 최근에 1, 2주는 안철수 의원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도 여기서 좀 꺾였고 지난주부터. 사실 이승만 국부론이 논란 아시죠? 네. 그것이 아주 결정타였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는 안 예. 나오는데 이제 예. 그렇게 주간 조사를 꾸준히 하는 데가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 중에서 호남 지지율만 놓고 보면 네. 한국갤럽은 안철수 의원이 쭉쭉 떨어지고 문재인 대표가 올라가서 이제 역전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리얼미터는 여전히 안철수 의원이 호남에서 예. 문재인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은 게 유지돼.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지난주 개인 지지율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두 조사 기관이 결과가 그렇게 상이한가? 예. 이게 나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 호남 민심 자체가 문재인 대표라든지 더민주 쪽으로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예. 네. 역전되지 않았어요. 예. 리얼미터의 조사로는. 예. 대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예. 제가 본 바로는 리얼미터의 조사라도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호남에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다 싶을 정도로. 더민주가 상승세를 호남 광주 전라에서 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갤럽처럼 막 역전을 시키다거나 막 이렇게 급속되게 한국갤럽은 이게 역전됐거든요. 살짝 기울기가 약간 좀 높은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김무성 대표는 강보합세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이 대혼전 속에서 예. 물론 이런 혼란이 벌어지기 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잖아요. 보수층은 정말 굳건합니다.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김무성 대표에 대적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이름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국민의당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 사람 이름을 빼면 또 몇 프로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나요? 월, 화, 수 3일간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CBS를 통해서 목요일 날 아침 8시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빼고 조사했더니. 월요일 날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하고 통합을 했고, 오늘 또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하고 또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승 효과가 있을 저희들을 왜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이라고 불렀냐 하면은 그냥 국민의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불리하죠, 실제 오히려. 상당히 불리하니까. 그래서 한동안 계속 집어넣어줬어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라고? 그래서 근데 정당 그 자체의 매력 포인트로 지지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라는 그 색깔 때문에 더 몇 프로 더 받는 것이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또 저희들 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가칭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이 떨어졌어요. 추세는 이래요, 현재. 이게 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또 정치는 예. 아직 선거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진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정말 예. 선거 한 달 전, 보름 전, 일주일 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안철수 지지율의 특징 혹은 문재인 지지율의 특징, 저는 박원순 지지율의 특징 인상적이었던 거 없으세요 혹시?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근데 후보, 저기서는 문재인 대표가 저 때의 새정치연합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좀 엄혹했거든요. 뭐 탈당,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랬죠. 예, 계속 그 정도의 상황이었고, 근데도 올랐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의 성격하고 좀 다른 사람들의 지지율 성격이 좀 다릅니다. 즉 뭐냐 하면은 많이 맞잖아요. 많이 맞으면 좀 있다가 누가 도우러 와요. 그냥 덜 때리고 내가 맞아줄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이제 그 김현성 대표라든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 별로 없어요. 그거에 뭘까라는 거죠.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 저는. 말씀에서 예. 추론을 해보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 거는 참신한 외부 인사의 영입이 컸다?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이 컸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오르게 되는 20.8% 오른 것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영입이 컸죠. 사실상.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도 전후로 해서 표창원 씨라든지 되게 굵직굵직한 사람들 많이 영입을 했고 언론에 나지 않으면은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인재영입 위원장은 총선 시기까지 계속 한 번씩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내려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표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겹치고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안철수 의원과의 그 지지층이 상당히 겹칩니다. 소위 이제 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한 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문 용어입니까 그거? 여론조사 기관에 쓰는 건 없어요? 여기 공중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장성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에 비해서 조금 좀 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5%에서 거의 20%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갔잖아요. 물론 그 이 버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수 언론에 그런다고 갑자기 저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에서도 일부 땡겨올 수 있는 힘이 안철수 의원한테 있긴 있었던 거예요. 밀어주길 빼니까 쏙 빠지는 거 취약하기도 한 거죠. 실제 그렇죠. 응집력이. 그 지지층 응집력 자체는 그 낮은 반면에 금방 확장성을 말씀하셨는데 확장성은 분명히 좀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에서 일부 땡겨올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갤럽에 대해서 이번에 그 의도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거죠? 공식적으로? 그냥 나가도 되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낙곰수가 국민적 인기를 끌던 2011년 이미 선점된 상표권을 되찾은 변리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변리사는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먼저 봅니다. 이제 임앤정 특허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상상력을 권리로 만들어드립니다. 퀴즈. 미분류표가 박근혜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현상은 오히려 연령대가 낮고 그리고 문재인 운세 지역에서 나온다 계속. 이건 통계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17대는 그럼 그랬냐. 17대 안 그랬어요. 노원구의 투표구가 120개가 넘는 거대한 투표구입니다. 거기 샘플로 보자면 이런 미사 현상은 17대에는 없었어요. 18대 특이하게 보이는 현상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박빙에서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온다. 경기도 같은 경우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다. 득표차가 4만 표밖에 안 나는데 무효표가 14만 표, 15만 표나 나왔다. 그러니까 득표차를 3배 이상 넘어선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국 최대 무효표 비율은 연저구에서 나왔어요. 부산시에. 득표차가 200표밖에 안 되는데 무효표가 그 10배가 넘어요. 이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올 때 흔히들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후보가 사퇴해서 사람들이 헷갈렸다. 갑자기 사퇴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후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다 찍는데 그런 예들로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 언론들에서. 그때 부산시장과 부산시 교육감을 같이 투표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은 이 득표차가 2.6배, 260%예요. 근데 부산시 교육감은 무효표 득표차가 이거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부산시 최종 후보는 2명밖에 안 됩니다. 새누리당 서병수, 무소속 오고돈. 게다가 새정치의 김용춘 후보 3사람이었는데 5월 16일 날 사퇴합니다. 투표지 인쇄를 5월 19일 날 했어요. 투표지 없었다고. 그러니까 새정치 김용춘 찍은 거 아니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후보가 많아서 헷갈렸다. 그러면 부산시 교육감이 헷갈려야 돼요. 부산시 교육감은 7명이었거든요, 후보가. 근데 여기서는 최종 후보가 7명이었으나 무효표 득표차는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여기서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설명해 달라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퀴즈 한 번 더 내고요. 다음 주에는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게요. 꽃씨 잡곡을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잡곡을 보았습니다. 꽃씨 잡곡의 붉은 누룩을 발효한 건강한 홍국살은 잡곡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마트에서 만났던 잡곡들과 달리 꽃씨 잡곡은 마술과 같은 식감을 선보입니다. 이것은 잡곡을 다루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방식이죠. 엠푸드의 꽃씨 잡곡 어디서 만나볼 수 있냐고요?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지 게임을 하고 싶다. 이미 삼국지 게임을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쉬운 삼국지를 하고 싶다. 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격렬하게 쉽고 재미있는 카드오락 액션 RPG 삼국 G 카드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최민희 의원이 어느 날 갑자기 선거법 위반으로 MBC에서 보도를 합니다. 지금 뭐 선거운동을 바짝 할 때도 아니잖아요. 8시 뉴스 MBC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빡 때리고 나갑니다. 왜 그랬는지를 오늘 짚어보려고 최민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최민희 의원이 뭔가를 폭로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MBC 해고 PD들이에요. 최승호 PD는 뉴스타파 보신 분들은 거기서 MC하고 진행자 하시는 분. 예. 예전에는 PD 수첩 잘릴 때 다들 그랬거든요. 본인들도 내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왜 잘렸는지 이유가 밝혀지는 녹취 파일이 나왔어요. 박성재, 최승호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판에 관한 얘기. 근데 그거 예측하고 알고도 해고시켰다. 그들은 증거가 없는데 해고시킬 사유가 전혀 없는데 해고시킨 거예요. 해고시켜놓고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그래서 지면 다시 받아주면 되잖아요. 회사에서.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보면 돈이 얼마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겨레에서도 보도했는데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절대 프로그램을 안 줍니다. 프로그램을 다 배제시켰다고 이미. DJ 정권 때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다. 이거를 MBC 고위 간부 입으로 처음으로 실토하는 녹취 파일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근데? 제보 받았습니다. 이거가 녹취록을 저도 봤는데 몇백 페이지. 이거 누가 다 푸는 겁니까, 이거? 네, 저희 보좌진들이 고생을 많이. 그 외에도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4가지 정도 카테고리,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사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예. 우선 첫째는 최승호, 박성재 두 분을 뚜렷한 근거 없이 해직했다. 이게 변호사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1심은 우리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졌지만 2심에서는 어떻게든 좀 이겨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찍은 사람은 끝까지 잘라내야 되겠다고. 네. 자기네들 돈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그램에 일상적으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프로가 있으면 너 그거 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상했던 게 무한도전이나 라디오스타 같은 그런 류의 프로가 국민을 좌파로 만드는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백 본부장께서 맞장구를 칩니다. 근데 이게 한때 무한도전 손볼 거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일상적인 개입, 마음에 안 들면 손볼 수 있다는 뉘앙스. 이게 두 번째. 그 진짜 제가 표현을 달리 할 수가 없어요. 찌질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MBC는 2,000명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런 2,000명의 직원 종사자를 가진 MBC의 2위 간부라고 하거든요. 미래전략본부장이니까. 네. 2위예요, 서열? 예, 서열 2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터넷 매체 한 뭐 서너 명, 뭐 두세 명 이런 매체 대표와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그게 도저히 그 2,000명을 경영하는 분과 그 3-4명인 분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요? 말하는 게 오히려? 완전 거꾸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탁을 할 땐 당당하라 이걸 배웠습니다, 이번에.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이제 2014년 4월에 만나서 청탁을 한 거예요, 별을.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2014년 11월에 만났을 때 내가 4가지 청탁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청탁을 당당하게 하니까 상대방이 정말 미안하고요, 죄송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MBC 미안하고 죄송하다 하는 쪽은 MBC의 서열 2위 본부장이고 네. 그쪽은 당당한 방모대. 작은 보수 매체 네. 고 관계가 그럴까요? 그리고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백 본부장이 그 보수 매체 대표한테 우리 아내가 만난다고 하니 사인 받아 오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때 신뢰도 1위의 MBC가 오늘날 저렇게 망가진 데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인적 구성. 그리고 실제로 그 청탁 내용 중에 100분 토론 같은데 좀 점점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2014년 11월에. 그러고 나서 2015년 1월인가 2월에 출연시켜달라는 실제로 박모 대표가 100분 토론에 출연합니다. 프로그램 통제 얘기도 있어요. MBC가 지금 BBK나 광우병 같은 프로그램 전혀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자기 입으로 말해요,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그 곁가지인데 재밌는 게 차비를 받죠. 차비를 받으면 1,000명이든 100명, 1,000명, 2,000명, 2,000명 해서 머리에 수당을 받아요. 그걸 받으시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도시락도 받아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연합의 실체들입니다. 어머나, 우리가 한 얘기 아니에요. 돈도 나와요. 2만 원씩 받으면서 나와서 요구르트랑 빵, 김밥, 사발면 이런 거 받아가면서 그 노인들은 모이시는 거에 어버이연합 공간이 생긴 거예요. 어버이연합에서 데모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이 발언을 한 분은 개탄을 하는 거예요. 그 보수 진영의 단체들이 이렇게 어버이연합이 대표되는 단체가 됐으면 되냐. 뉴라이트나 격조가 너무 떨어진다고 개탄하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 한겨레에서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주장 조금이라도 했다가는 당장 다 달려오거든요. 실제 한겨레 어버이연합 많이 달려왔어요.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2만 원씩 받고.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MBC 백 본부장이 이제 10만 양병설을 얘기합니다. 10만 양병설. 네. 저도 봤어요, 그 문구. 네.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보수단체 쪽에 또 10만 양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참석자들이 10만 양병 하실 분들이 있다. 어버이연합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섞여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발언을 한 분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개탄인 거죠. 보니까 녹취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6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잘했구나. 내가 다 들어보려다 말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이틀에 걸쳐서 만난 네.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 4월에 한 번 만나고요. 그리고 11월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밥 먹고 뭐 이렇게까지 긴 수다를 떨려면 한두 시간으로 안 돼서 한 3시간씩 만났을 것 같죠. 그러니까 6시간 분량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 죄 없이 자기들도 항상 그런 말 했고 내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죄가 있긴 있습니다. 무슨 죄예요? 그게 후배들에게 신망을 받은 죄. 그래서 신망을 받아서 정신적 지주처럼 있었던 죄가 있는 겁니다. 거기 가만히 존재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 후배들의 힘이 된다. 이게 죄라면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은 이명박 대통령이 혹시 기억하세요? 촛불 집회 때 그 촛불 살 돈이 어디 있었냐 그런 비슷한 말씀 했었죠. 하셨을 때 배우가 누구냐 이런 거잖아요. 그 이 녹취록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주변 분들, 박근혜 대통령 주변 분들이 이상한 게 이제 방송사가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면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승호, 박성재 두 분이 뒤에서 이제 말하자면 배우 조종인데 배우들은
흔적을 안 남기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 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지만 틀림없이 배우일 테니까 잘라버린다. 네,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잘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느낌적 해고네요. 최성호 PD는 PD 수첩에서 굉장히 정권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보도를 했고요. 박성재 기자는 노조위원장을 실제로 했죠. 전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종편 생기는 그 방송법 개정할 때 파업을 할 때 지도부였고 그것 때문에 후배들로부터 굉장히 신망과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그때는 평조합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요 이제 제가 녹취록을 폭로하고 그 두 분이 왜 집회에 나서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사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뽀다구가 나든. 누군가의 신망을 받을 만 하더라. 네, 네, 멋있던데요. 의원님,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보다구가 뭡니까? 어린이 책을 써서 25만 원을 파셨다면서 보다구가 뭡니까? 비교육적입니다. 그 당일날이죠. 네. MBC가 요 발표가 있자 당일날 요걸 낸 거예요. 9시 메인 뉴스에서 27초간. 27초. 이게 내용은 뭡니까? 실제 내용은? 제가 지난 1월 14일에 남양주 시청에 가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거기 시청에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하면 혹시 밉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각 한 국실마다 돌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냐 명함을 드린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가호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이.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신 건 아니잖아요. 그 가가호가 집가짜 집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너른 50명 내지 80명이 있는 공간이 집집마다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청의 그 근무실을 가가호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네. 적어도 MBC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 뉴스를 세게 때린 거네요. 근데 세게 사실은 이제 제목이 저렇게 무섭지 내용을 보면 MBC도 이게 그 단순 인사였는지 아니면 선거운동 목적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경찰이 내사 중이다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게 아니고 고발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아직은? 그러니까 내사 상태에서 종결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리고 그 지역 신문에서 작은 곳에서 그거를 한번 다룬 거고 중앙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작은 지역 신문은 아니고 그냥 지역 신문 지역 신문 한 곳에서 1월 20일 날 저는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예, 그런데 5일이 지났는데 똑같은 내용을 지상파에서 다룬 거죠. 본인이 이걸 발표할 때 네, 제가 이 녹취록을 폭로한 그날 밤. 당일날 밤에. 우리 녹취록을 보도한 거는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하고 한국일보하고 이제 미디어 오늘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 그리고 JTBC밖에 없어요. 녹취록을 보도한 건. 원래 그렇게밖에 안 해요. 네. 그런데 제 선거법 논란을 보도한 건 MBC가 보도하자마자 연합이 띄웠습니다. 연합이 띄우니까 국민일보, 뭐 세계일보 등등등 YTN까지 다 받았고요. 전선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그 다음날 종편이 이걸 어떻게 받아서 키울까. 이게 이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 호기심도 생기잖아요. 이 사안을 어떻게 볼까. 근데 종편에 나온 어떤 그 패널이 그 보수 패널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거 갖고 문제 삼으면 그거는 딴지 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기서 희망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트윗으로 저희 이제 특친이 보내주시면서 종편까지 이럴 정도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다 이런 논리를 또 만들었어요. 누굴 죽이거나 누굴 살리거나 할 뉴스는 아니고 MBC만의 이슈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MBC가 그날 당일날 이 뉴스를 할 이유는 사실 당일날 폭로한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MBC가 공영방송이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공영방송이 자신의 보도를 자기 방어와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 겁니다 지금. 근데 불행하게도 그 남이 저인 거죠. 빤히 보이는 거죠. 너무 빤히 보이는 거죠. 아니, 며칠 있다가 하든지 그러면. 최민희 조질 거 없어? 뭐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뭐 막 인터넷 검색하다 찾은 거죠. 진짜 털어도 먼지 안 날라고요. 무지 애쓰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방송을 내가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지 이런
청운의 꿈을 품고 들어와서 방송과 맞설라면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정도로 주변 정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털어서 나온 이 먼지가 되게 아픕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 게 저희 회사가 있는 곳이 아까 얘기됐던 마포 갑이거든요. 안대희 전 대법관 출신이 요새 이제 예비 후보니까 명함 돌리고 인사하고 그런 정도 선거운동은 할 수가 있어요. 가가호호만 안 되지. 그렇죠. 그거를 하는 와중에 한겨레 신문사에 들러서 인사를 쭉 하고 싶은데 편집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인사를 하고 싶은데 언제쯤 가면 되겠냐 뭐 이런 타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 그게 실행이 됐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오시게 해야죠. 저는 사실은 이게 과거형인 줄 알고 아우 안대희 대법관이 저를 살려줄 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큰 대형 그 근무하는 공간을 하더라도 그걸 가가호호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일반인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 곳은 가가호호로 볼 수 있다. 제가 말하면서도 좀 이게 지금 남양주시는 시장님이 새누리당입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 시장님이 있는 시청에 가서 제가 저 지지를 호소하면 그건 좀 약간 모자라는.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아니 그걸 길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중앙의 지상파가 복수한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영입된 인사들 있잖아요. 궁금해요. 또다시. 왜냐하면 저는 그 최근에 영입된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회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비례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지역구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그 분위기는 아세요 혹시? 근데 문재인 대표님이 어떻게 이번엔 그렇게 한결같이 자기 밥그릇을 잘 찾을 사람들을 모셔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거. 박준민 변호사 들어보셨어요? 혼자 일기 쓰고 있기 시작했는데 나는 멘토리 이러면서 박주민 변호사는 그 차별성 때문에 아마 밥그릇이 생길 겁니다. 자기 밥그릇을 못 챙겨서 네. 누군가 떠줄 것이다. 우연히 그럴 때가 있어요. 밥그릇을 다 챙겨 먹다 보면 이상하게 도시락이 하나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도시락 남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근데 도시락이 대체로 한 두세 개가 남더라고요. 꼭. 그래요? 그게 아주 얄궂은 운명이랄지 그 사람이 운이 좋달지 그런 건데요. 네. 운이 좋길 기대해야 되네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제 원래 이제 그 언론 운동 하셨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셨고 그럼 이 MBC하고는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지금? 1라운드 이제 사실은 저는 어퍼컷을 쳤고 잽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잽이 제가 그 털어서 안 나는 먼지, 그러니까 먼지라는 약간의 결벽 비슷한 것 때문에 저는 어퍼컷을 치고 잽을 맞았는데 그 잽이 코를 맞아서 코피가 터졌다고 제가 환상 속에서 지금 생각을. 아, 조그맣지만 책 잡힐 일을 뭔가 해서 속상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1라운드에 판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많은 분들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고 저희 이제 우상호 간사가 그 미방위를 열어라 상임위를 새누리당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임위를 여는 건 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무조건 열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열리면 MBC 본부장을 부를 거예요? 네, 저희의 목표는 불러내서 백법무장과 안광한 사장, 그 당시에 이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안광한 현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부사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영주 이사장 불러야 되겠죠. 그렇게 불러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녹취록의 내용을. 2라운드가 그렇게 국회에서 벌어질 네, 것이다. 다시 2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장외 라운드들이 사실은 더 치열한 거잖아요. 저렇게 다 하고 나서 어저께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였고 저희가 녹취록을 편집했다. 말하자면 악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전체를 다 까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임위가 열려야죠. 아 그때 전체를 다 공개하시려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예, 저희 이거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왜 편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할 수가 없었던 게
MBC가 아까 그 녹취록에도 보면 변호사비 뭐 걱정도 안 하고 뭐 소송 막 해서 어떻게든 이기겠다, 변호사 잘 구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소송을 남발했거든요. 그래서 국회 열릴 때마다 저희가 그 MBC가 소송 비용 쓴 거 내놓으라 그런 걸 절대 안 내놔요. 많이 썼다는 얘기죠. 안 내놓는다는 건. 그래서 저희가 녹취록 이제 이렇게 공개하면, 폭로하면 분명히 또 소송할 거다. 늘 그랬듯. 그래서 그냥 지나치게 그 사람 욕한 거 그것만 XX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예. 이렇게 늦게까지 파파이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라운드에는 어퍼컷을 치고 코에 잽을 많아서 코피를 흘리고 있지만 코피를 흘리면서라도 어쨌든 저는 최대한 이 거대 공룡 MBC하고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벙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